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1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 딸아이가 부쩍 반항하고 멋대로 구는 탓에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하지만 제 전남편은 저에게도 딸아이에게도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대학생 때 미팅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했던 범생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놀 줄 몰라도 안 된다며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언제 놀아보겠냐고 친구들이 끌고 간 나이트클럽. 그곳이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그저 앉아서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여기 너무 시끄럽죠? 저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낯서네요. 꽤 훈훈한 외모에 매너 있는 말투. 저도 그 사람이 그 순간엔 나쁘지 않아서 대화도 하며 술 몇 잔을 함께 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에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지만 만난 곳이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 왠지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어쩌다 보니 몇 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몇 번의 데이트를 통해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살이 많고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어떤 회사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사실이 창피해질 만큼 저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어른 같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했던 연애와는 달리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그만둬버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기죽는 게 싫어서 남편이 그만둔 회사 흉만 봤죠. 괜찮아요. 당신 능력도 못 알아보는 그딴 회사 다니지 마. 쉬면서 천천히 더 당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해 보이는 제 말투에 아예 마음을 놓아버린 것인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백수같이 놀고 먹기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매일이 마음이 조급했지만 그런 걸로 남편 기죽이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한 번씩 정 안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함께 장사라도 하자는 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집 믿고 더 일어나 싶었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전 임신을 했고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알아서 일을 구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남편의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백수 생활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일해야 되지 않겠어? 아이도 생겼는데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뭘 알아서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 집 내놨어. 팔리면 고깃집 하자. 저 골목 밑에 내가 자리도 봐뒀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 팔면 아이랑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동안엔 행여 당신 기죽을까봐 믿고 아무 말 안 했었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절대 집 건들지 마. 알겠어? 집 팔면 바로 이혼이야.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너무 답답했던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지만 전 정말 진심이었어요.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밖을 한참을 헤매다 집으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방에서 남편이 나와 얘기 좀 하자더군요. 또 집 팔고 장사한다는 소리 할 거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간다고 하니 그런 얘기 아니라며 앉으라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어서 미안해. 회사 그만두고 나서 생각처럼 이직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눈이 낮춰지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시간만 흐르고 당신 걱정만 시켰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볼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속 웅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 이런 남자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나와 아이 때문에 욕심을 버리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 뒤로 남편은 동네 작은 학원에 영어 강사로 취직했습니다. 학원 규모도 작고 그래서 또다시 남편이 불만을 갖고 금방 그만둘까 걱정이 돼서 속으로 제발 그만두지만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는데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인지 남편은 의외로 학원 일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단순히 적응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었는지 수강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강사라 호평이 자자했죠. 그러다 보니 금세 학원에서 처우를 이전보다 좋게 해주었고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지만 나아진 남편 월급에 다행히 아낄 거 아껴가면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만하면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일의 재미를 느끼며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다니고 있던 학원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학원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저는 일하던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바랬고 남편도 자리 잡고 잘 하고 있던 학원에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어렵겠다며 남편은 스카웃 제의를 거절했는데 그 학원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하더라고요. 그쪽 학원에서 월급도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올리고 인센티브율도 높아졌어. 이런 좋은 기회에 나한테 다시 올까? 글쎄, 정말 그 학원에서 당신을 원하나 봐. 한번 용기 내서 옮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신 능력을 더 펼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남편은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여 일하는 학원을 옮겼어요.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그 학원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빠르게 적응해서 높아진 월급에 인센티브까지 짭짤하게 받으며 돈을 모으는 재미와 쓰는 재미까지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유에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껏 해주고 낡았던 가전 가구들도 바꾸며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인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제 본인을 보는 눈이 많으니 외관도 좀 신경 써야겠다면서 안 쓰던 향수도 사서 뿌리고 명품도 사 입었죠. 이제 강사 외모도 경쟁력에 포함된다면서 말이에요. 외모를 꾸미니 원래도 훈훈했던 외모가 한껏 더 멋져지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설레기도 했어요. 동네 엄마들에게도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둬서 좋겠다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갑자기 외모를 신경 쓰는 남편을 보고 몇몇 엄마들로부터 저러다가 바람나면 어쩌냐고 걱정 어린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커리어를 키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게 해준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기만 했죠. 남편은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그 학원 메인 강사가 되어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주말 강의까지 맡아 하게 됐죠. 게다가 지방에 있는 분원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출장을 다녀와야 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에
수업을 조금 줄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직업은 벌 수 있을 때 벌어 모아놔야지 어쩌겠어. 걱정 말고 당신은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해.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살림살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아졌고 남편은 이전보다 더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외제차도 타고 온라인 강의도 하는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째 남편이 그렇게 승승장구할수록 저와 제 딸은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분명 정말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오기는커녕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긴 출장을 끝내고 어쩌다가 집에 오면 저와의 대화는커녕 아이 놀아주는 시간도 없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함께 오붓하게 식사하려고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으면 밥만 후다닥 먹고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곤 했어요. 항상 밖에서 바쁜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아 금전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로운 것보다는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아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랑 놀이공원이라도 가고 싶다고 울면서 떼쓰는 날에는 마음이 한없이 초조했죠. 그리고 이 초조한 마음은 이내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이제 일 좀 줄이고 아빠 노릇 좀 해. 일을 어떻게 줄여?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강의가 몇 갠데. 당신,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인진 알아? 주변 친구들은 다 아빠랑 여기저기 놀러 다닌다고 자랑한다고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고. 당신이 애한테 부족함 없이 잘해줬으면 그랬겠어? 내가 한 달에 벌어다주는 돈이 얼만데 애 하나 케어를 못해서 이래. 뭐라고?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돈만 많이 벌어다주면 아빠 노릇 한 거야?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인지 알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다주면 아빠 노릇을 다 한 거라니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전 결국 남편과 대화를 포기했고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쯤 되니 바람을 피우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집에 들어오기라도 해야 증거라도 찾던가 할 텐데 당최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니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또 어차피 전 혼자 아이 보기 바빠 더 의심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39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웬일로 집에 들어온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앉히더니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만난 지 2년 넘었고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의심은 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이나 만났다니요. 그래서 그동안 나와 우리 아이에게 소홀했던 것이었으면서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 쳤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난 못해. 부탁이야. 나 그 여자 없이 못 살아.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우리 애는? 당신 애 생각은 안 해? 애 때문이라면 전 재산 다 줄게. 당신은 예전부터 돈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은 부성애도 없니? 나라고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애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나아지는 살림살이에 좋아하는 당신 보며 조금만 더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어. 그러다 보니 일은 더 많아졌고 너무 힘들었는데 애 보느라 바쁜 당신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고충 나누고 하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의 불륜을 타당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에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애 보는 일에만 바빠 남편이 얼마나 어떻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전부 이해하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고 아이도 이제 겨우 10살이라 아빠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금 진정한 뒤 말했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 애 많이 쓴 거 알아. 같은 학원 선생님한테 털어놓는 게 더 쉽고 이해받는 느낌이었을 것도 알겠고 그렇다고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넘어갈게. 오늘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그 여자 정리해. 우리 아이 생각해. 순간 실수 아니야.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하고 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모든 재산 다 당신한테 넘기고 매달 양육비도 보낼게. 나 용서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과 남처럼 지낸 지 오래돼 남편에게 이제 애정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도 버리고 저에게 전 재산까지 넘겨서라도 저와 이혼해서 그 여자랑 살고 싶다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보니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했었나 보더라고요.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고 전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길래 그래?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건데? 같은 학원 국사 강사야. 힘들 때 계속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 옛날에 일도 못하고 힘들 때 그 시절에 나는 안 고맙니? 고맙고 미안해. 그래서 당신한테 전 재산 미련 없이 다 남기는 거야. 당신은 전부터 계속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 다 나한테 넘겨. 집도 내 명의로 변경하고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 하루도 밀리지 말고 따박따박 보내. 알겠어? 그래, 알겠어. 미안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남자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도 없었고 전 결국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고 남편만큼이나 학원에서 인정받는 강사였어요. 또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 만큼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 대형 학원과 스카웃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이라더군요. 더 큰 학원으로 가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될 테니 그 사람은 정말로 저한테 주는 돈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던 거겠죠. 전 당장 이혼하게 되면 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아이만 키우느라 아무 경력도 없으니 아르바이트부터 해야겠지 생각하면서 능력 있는 그 여자와 비교되는 것 같아 초라해졌어요. 그렇게 얼마 뒤 이혼 서류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고 합의 내용을 작성했죠. 저기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재산 다 넘겼잖아. 당신 진짜 끝까지. 남편은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도 저와 제 아이 생각은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가슴 한켠에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어차피 앞으로 아이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생각에 상간녀 소송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돈이면 다인 줄 아는 태도와 그 여자 걱정뿐인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을 나온 뒤 남편이 인사를 했어요. 잘 살아. 미안하고 고마웠다. 끝끝내 아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되려 후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남편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걸 보니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이해심이 많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라길래 착하고 선한 인상을 상상했었는데 딱 붙는 옷에 진한 화장, 그리고 명품을 휘어감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된장녀 같은 모습이었죠. 전
남편이 웬 이상한 여자한테 꼬인 게 아닐까 순간 걱정이 됐지만 이내 내가 뭔 상관이야. 그렇다면 다 자업자득이지 생각하고 아이와 둘이 보란듯이 잘 살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이혼 의사 확인 날이 되어 법원에서 다시 만난 남편은 얼마 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더군요. 차림새도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고요. 그 여자랑 살아서 얼굴이 핀 건지 뭔지 아무튼 전 완전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딱 마침 부동산에 내놓았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니 4억 정도의 돈이 생겼고 평수를 줄여 아이와 같이 살 새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처음에는 저축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생각이었지만 남은 돈을 통장에 박아둔다고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직 어린 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게 되니 조금이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의 양육비만으로는 학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렵기도 했고 그마저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끊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준비한 뒤 샐러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는 건 큰 착각이었지만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가게로 와서 밥이라도 먹일 수 있는 것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며 도박처럼 시작한 가게는 다행히도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큰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 벌이가 되어 아이랑 둘이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은 거 가끔씩 사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돈 쓸 일도 없었고 가게도 남편이 주는 양육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고 손님이 훨씬 많이 늘어 가게가 바빠진 탓에 직원도 고용하게 되었고 잘 되는 제 가게를 보고 분점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동네에 2호점도 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이렇게 3호점, 4호점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가맹사업 때문에 새로 등록할 것도 있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퇴근 후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게가 잘못돼서 빚만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이 정말 많았던 2년 전과는 달리 자리를 잡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지금을 보니 이젠 정말 지난 일들은 다 잊은 것 같고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소문이 들려왔어요. 사생활 문제로 발목이 잡혀 그 당시 스카웃 이야기가 오가던 대형 학원으로의 이직을 실패했다고요. 원래 있던 학원에서도 두 사람 전부 해고당해서 지금은 남편만 어디 작은 학원에서 전에 받았던 급여를 생각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그야말로 기본급만 받고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작은 학원마저도 여기저기 거절당하고 간신히 들어간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도 낳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 형편의 애까지 낳았냐면서 주변에서 벌 받은 게 아니냐며 그렇게 흉을 본답니다. 이혼할 때 당시 배신감에 좌절하며 남편이 잘 살지 못하기를 바랬는데 정말 벌 받은 것처럼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소문을 막상 들으니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지인들은 어이없어하며 보살이냐